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형 죽었으면 이젠 남이잖아. 갑자기 죽은 남편의 장례식장. 부인 윤지연 씨는 시동생 부부로부터 느닷없이 협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윤지연 씨는 재산도 빼앗기고 도둑으로 몰린 것도 모자라 집안에서 도망친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걸 잃은 채 쫓겨난 거죠. 시동생 부부는 죽은 형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놀고 먹으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땐 몰랐죠. 자신들이 벌인 짓들이 언젠간 들통나고 무시했던 윤지연 씨한테 복수를 당할 것이란 것을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진실의 시작은 한겨울날 재래시장에서였습니다. 11월 중순, 서울 강남의 재래시장은 초겨울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배추 파는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5,000원. 김장하실 분, 이리 오세요. 한정혜 씨는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익숙한 걸음으로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서울 강남의 한빛치료재단 병원 식당에서 조리팀장으로 일했던 사람답게 그녀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침마다 6시면 눈이 떠지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배추를 사러 나온 김에 고추장과 마늘도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쪽 붉은 천막이 쳐진 포장마차 앞에서 정혜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냄새가 코를 스쳤지만 그녀가 멈춘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장마차 구석자리에 앉은 세 사람. 낡은 패딩을 입은 젊은 여자와 그 옆에 나란히 앉은 두 아이. 남자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고 여자아이는 그보다 2~3살 어렸습니다. 세 사람 앞에는 작은 접시 하나. 빨간 국물이 흥건한 떡볶이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떡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은 먹지 않고 아이들의 입가를 닦아주기 바빴습니다. 정혜 씨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계란도 하나만 넣자. 응.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지갑을 꺼내 뒤적였습니다. 지폐 몇 장과 동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계란은 다음에 꼭 사줄게. 엄마가 약속할게. 그 말을 들은 남자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설인아, 너 이거 먹어. 오빠 배불러.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배고픔으로 창백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 어깨선, 손가락에 굳어있는 굳은 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의 얼굴. 저게 설마. 정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5해 전 돈을 챙겨 도망쳤다고 믿었던 며느리 윤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아이들은 정혜 씨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손주들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돈을 챙겼다며? 그럼 왜? 정혜 씨의 머릿속에서 지난 5해의 기억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도연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사라진 날, 그리고 금고 안의 현금과 목걸이가 모두 없어진 날. 그 여자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화용역 아주머니가 증언까지 했으니까요. 새벽에 젊은 남자랑 택시 탔어요, 사모님. 그 말을 듣고 정혜 씨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버리고 돈을 챙겨 달아났다고. 그래서 5해 동안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떡볶이 한 접시를 셋이 나눠 먹는 이 모습은, 계란 하나도 넣지 못하는 이 궁핍함은, 정혜 씨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 지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곧 일자리 구할게. 그럼 계란도 실컷 먹고 치킨도 먹을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정혜 씨는 천천히 뒤를 돌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거운 건 장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애가 진짜 돈을 들고 도망친 거라면 왜 저렇게 사는 거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의심은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왔습니다. 만약 진짜 며느리가 도망친 게 아니라면, 만약 정말로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럼 지난 5해 동안 자신이 품었던 원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혜 씨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란은 다음에 꼭 사줄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혜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정혜 씨의 기억은 5해 전 2019년 11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날은 아들 도연이 승진 확정 통보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한빛치료재단 경영기획실 부장. 39살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은 아내 지연과 함께 정혜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도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연도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으로 발령났대요, 어머님. 정혜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지만 그날 밤 11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 나 민우야. 지금 병원 응급 장비실 고장났어. 엔지니어 연락이 안 돼. 형이 와서 좀 봐줄래? 동생 민우는 병원 구매팀 과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응급실 장비면 급한 거잖아. 내가 지금 갈게. 괜찮아요? 이렇게 늦었는데.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새벽 1시 정혜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모님, 저 민우입니다. 형님이 사고가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인근 지하차도 진입 램프. 도연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노면에 기름이 흥건히 깔려 있었고 브레이크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정혜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급히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현금 2천만 원과 금목걸이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미화용역 직원 박순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봤어요. 새벽에 사모님 댁 앞에서요. 뭘 봤는데? 며느님이요. 젊은 남자랑 택시 타는 거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곧이어 민우의 아내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어요? 형수님이 도망쳤대요. 형님 장례식에도 안 나타나고 돈까지 들고 갔다면서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시누이가 집안을 이렇게 망신시키다니. 어머님,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금고 비밀번호를 가족끼리 공유하셨다면서요? 그럼 절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허락 없이 가져간 거잖아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가족 간 분쟁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정혜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은 죽었고 며느리는 도망쳤고 손주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정혜 씨는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늦은 밤 병원으로 향한 건 지연 때문이었다고. 지연이 돈을 노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5해 동안 그녀는 며느리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본 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떡볶이 한 접시를 셋이 나눠 먹던 그 모습은, 계란 하나도 넣지 못하던 그 궁핍함은, 정혜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혜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시장에서 본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생각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정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해라면 직접 확인하리라고. 그날 오후 정혜 씨는 용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미화용역 직원 박순자의 집이었습니다. 5해 전 새벽에 젊은 남자랑 택시 탔다고 증언했던 바로 그 사람.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허름한 빌라 4층. 낡은 철문 앞에 서자 정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박순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 낡은 소파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5년 전에 당신이 본 게 정말 맞나요? 네. 며느리가 새벽에 젊은 남자랑 택시 탔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박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요? 정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젊은 남자 얘기 다 거짓이었어요. 박순자는 손을 떨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 한 장. 현금 수령 10만 원. 날짜는 5해 전 11월 20일. 도연 씨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우 도련님이 주셨어요. 그냥 새벽에 택시 탔다고만 말하라고요. 정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계약 끝낸다고 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딸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 씨는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우가 왜 거짓 증언을 시킨 거지?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며느님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 있었는데요? 계속 방에 계셨어요. 박순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우 도련님이랑 수연 사모님이 며느님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뭐라고요? 정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미화 일하러 올라갔다가 복도에서 봤어요. 두 분이 며느님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1시간쯤 지나서 나오셨어요. 수연 사모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가방 같았어요. 정혜 씨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왜 그 말을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사모님. 민우 도련님이 그날 이후로 저를 계속 감시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정혜 씨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5해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민우는 거짓 증언을 시켰을까요? 왜 수연은 지연의 방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왜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사라져야 했을까요? 정혜 씨는 눈가를 적셨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정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 씨는 빌라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알아봐야겠어. 정혜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우가 왜 거짓말을 시켰는지, 그리고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박순자의 증언 이후 정혜 씨는 더 많은 진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남편의 오래된 명함집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죽 케이스.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재혁 한빛치료재단 시설관리팀 대리. 남편이 생전에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혁 씨? 저 한도연 어머니예요. 아,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김재혁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재혁 씨, 혹시 5해 전 그날 밤 일 기억하나요?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도연이가 병원으로 간 날이요. 응급장비 고장 때문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김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얘기 직접 만나서 해도 될까요? 그래요. 언제가 좋아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정혜 씨는 한빛병원 인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후 김재혁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앉아요, 재혁 씨.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재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그날 밤 일 사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요? 도연 부장님께 전화를 건 사람이 민우 과장이었어요. 그건 알아요. 응급장비가 고장났다고 했다면서요? 김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날 밤 장비실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네. 정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모든 장비가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고장 난 흔적도 없었고 수리 기록도 없었어요. 정혜 씨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럼 왜 그런 전화를 한 거죠? 김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우 과장님이 형님께 질투가 있었던 건 병원에서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질투요? 도연 부장님은 실력도 뛰어나셨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으셨죠. 반면 민우 과장님은 늘 비교당했어요. 형의 그림자에 가려진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정혜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재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CCTV 영상이요. 그날 밤 주차장 CCTV를 확인했는데 민우 과장님 차량이 도연 부장님 차 뒤를 따라 나가는 게 찍혀 있었어요. 뒤를 따라갔다고요? 네. 10분 간격으로요. 왜 뒤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위로 전화를 걸어 형을 부른 뒤 직접 뒤를 따라갔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무언가였습니다. 재혁 씨, 그 CCTV 영상 아직 있나요? 병원 보안팀에 요청하면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김재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 과장님이 구매팀이다 보니 병원 내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증언해줘서 고마워요. 사모님,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연 부장님께 늘 신세를 졌었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정혜 씨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외벽, 깨끗한 유리창,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는 건물. 하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니? 정혜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질투와 악의로 만들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동생 민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싸워야겠어. 정혜 씨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그리고 두 손주를 위해서. 정혜 씨는 하얀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아직 병원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김재혁과의 만남 이후 정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직접 만나야 할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본 그날 이후 정혜 씨는 몇 번이나 그 포장마차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이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를 사가는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혜 씨는 멀리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빌라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반지하 3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혜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혜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5해 만에 재회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등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정혜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담요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준호와 설인, 정혜 씨의 손주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 씨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전기밥솥, 낡은 옷가지들, 벽에 걸린 달력, 모든 것이 궁핍했습니다. 지연아, 정혜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도망쳤니?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무서웠어요. 아이들 때문에. 지연은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어요. 민우 과장님이랑 그 아내 수연 씨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정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연 씨가 말했어요. 형수님, 조용히 나가세요. 그럼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겠어요. 뭐라고? 정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협박이었다는 거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가 가방을 들고 왔어요. 제 옷가지를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새벽에 나가세요. 소리 내지 말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거부하면 아이들한테 뭘 할지 몰라서.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 과장님 차를 봤어요. 트렁크가 열려 있었는데 안에 기름 묻은 천이 있었어요. 그 냄새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혜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기름 묻은 천? 네.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신문에서 사고 기사를 봤어요. 노면에 기름이 있었다고 그때 알았어요. 그 천이 무엇인지. 정혜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우가 직접 기름을 뿌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연아. 정혜 씨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5해 동안 너를 원망했어. 내가 돈 들고 도망쳤다고 믿었어. 어머님, 이제 됐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함께 싸울게. 지연은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해 동안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끝까지 가보자. 정혜 씨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저분은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야. 너희 할머니.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혜 씨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설이나.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정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였습니다. 정혜 씨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오해로 굳어있던 세월이 깨지고 그 눈빛엔 처음으로 싸우는 어머니가 깃들었습니다. 지연과의 만남 이후 정혜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민우가 사고를 조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5해 전 경찰에게 받았던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노란 봉투 안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고 일시 2019년 11월 17일 오후 11시 45분. 사고 장소 한빛병원 인근 지하차도 진입 램프. 사고 원인 노면 미끄럼, 속도 과다 추정. 하지만 보고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노면에 다량의 오일 흔적 확인. 차량 누유로 추정. 정혜 씨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차량 누유로 추정. 하지만 도연의 차는 정비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었습니다. 누유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누유가 아니라 뿌린 거라는 건가? 정혜 씨는 보고서를 가슴에 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경찰서였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정혜 씨는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5해 전 교통사고 담당하셨던 최영수 형사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10분 후 40대 후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양복에 피곤한 얼굴.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최영수 형사였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정혜 씨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기 오일 흔적이요. 차량 누유라고 적혀 있는데 제 아들 차는 누유가 있을 수 없어요. 최영수는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사모님, 아직도 이걸 붙잡고 계시네요. 붙잡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정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증이 부족합니다. 오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님, 만약 누군가 일부러 뿌린 거라면요. 최영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일부러요? 네. 제 아들을 사고나게 하려고 일부러 기름을 뿌렸다면요. 정혜 씨는 지연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트렁크에 있던 기름 묻은 천.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제 작은 아들이요. 한민우. 최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심각한 혐의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이 있어요. 그날 밤 차 트렁크에 기름 묻은 천을 봤다는 사람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조금만 반박해도 무너지는 증언이에요. 정혜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영수는 정혜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백이 필요합니다. 자백이요? 네. 본인 입으로 인정하는 말을 녹음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직접 받아내겠어요. 사모님, 위험합니다. 상대가 가족이라도.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정혜 씨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영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자백을 받으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그날 밤 정혜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서랍을 열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회의할 때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니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작동이 됐습니다. 정혜 씨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민우를 불러낼까? 잠시 고민하다가 정혜 씨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유산 정리. 그 핑계로 민우를 집으로 부르면 됐습니다. 정혜 씨는 휴대폰을 꺼내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야, 내 형 유산 정리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 내일 저녁 집으로 와라. 전송.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정혜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것을. 정혜 씨는 녹음기를 서랍 안에 숨겼습니다. 내일 민우가 오면 이 녹음기가 진실을 담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5회의 오해를. 이제는 진실로 무너뜨릴 때였습니다. 정혜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증인으로 산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랍 속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내일 진실이 녹음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8시. 정혜 씨의 거실에는 탁자 위로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랍 속에는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정혜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민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산 정리라고 하셨는데. 정혜 씨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혁명이로 된 예금이랑 보험이 있더구나.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서.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아, 이건 형수님 몫이죠. 형수는 연락이 안 돼. 정혜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하나 싶어서. 민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우야, 그날 병원에 정말 문제가 있었니?
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해 전 내가 형한테 전화했던 날 말이야. 응급 장비 고장이라고. 아, 그때요. 네, 고장이 났었죠. 근데 김재혁이 그러더구나. 다음 날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어두워서. 어두워서? 시설팀 대리가 확인했는데도 정혜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앉아. 정혜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민우는 다시 앉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전화를 한 이유가 뭐니? 형이 필요하니까요. 아니지. 형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했던 거지.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CCTV에 찍혔더라. 내가 형 차 뒤를 따라간 거.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왜 뒤따라갔니? 왜 그날 밤 형을 따라갔어? 정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그리고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냥 한 번만 실수하게 하려던 겁니다. 형이 항상 완벽했잖아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항상 비교당했어요. 형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그날도 형은 승진했고 저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형을 죽인 거니? 정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실수만 조금만 실수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도로에 기름을 뿌렸니?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내가 기름을 뿌린 거 맞지? 잠깐만요, 어머니. 그건. 민우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냥 미끄러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형도 한 번쯤 실패를 하고 저도 기회가 올 거라고. 정혜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내 목소리 다 녹음됐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영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2명의 경찰관이 함께였습니다. 한민우 씨,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우는 멍하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정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만든 어둠은 오늘로 끝이다. 민우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혜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끝났습니다. 길고 긴 오해가. 5해의 원망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혜 씨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죄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어머니의 침묵이었습니다. 민우가 체포된 지 3달 후. 겨울의 끝자락, 법정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02호 법정. 정혜 씨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윤지연과 2아이, 준호와 설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민우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한민우는 피해자 한도연에게 허위 전화를 걸어 야간에 출동하게 한 후 사고 지점에 미리 기름을 살포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경시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한민우에게 교통사고 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는 말 대신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혜 씨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설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3달이 지난 봄날. 정혜 씨의 거실에는 밝은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준호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준호 잘했네. 정혜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이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오빠와 자신,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설이나, 이거 할머니 줄 거야? 응, 우리 가족이야.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카페 간판이요. 드디어 나왔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고 예쁜 간판, 따뜻한 하루, 커피 한 잔. 정혜 씨는 그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혜 씨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거야.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해 전 오해로 무너졌던 관계. 하지만 이제는 진실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혜 씨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지킬게. 내 아이들, 내 아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 내일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혜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내일 카페 오픈 준비로 메뉴판에 손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해는 진실로 바뀌었고, 원망은 용서로 변했고, 슬픔은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정혜 씨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슬픔의 끝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진실을 향한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커피 향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슬픔의 끝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